셜록 홈즈의 탁월한 추리력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나는 가능한 너무 선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나름대로 신경 써왔다. 따라서 기록을 하면서 내용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주변의 세부 사항들을 생략함으로써 자칫 사건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그런 사건들 가운데 유난히 끔찍하고도 기이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난다. 찜통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날씨가 푹푹 찌는 8월의 어느 날이었다. 베이커가 홈즈의 집 건너편에 쭉 늘어서 있는 노란색 벽돌집 지붕 위로 강렬한 태양이 눈을 찌를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의 안개 낀 날씨 속에서는 그 벽돌집들이 음산한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홈즈는 블라인드를 반쯤 제쳐놓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아침에 온 편지 한 통을 몇 번이고 계속 읽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추위보다는 더위에 익숙해 섭씨 32도쯤은 아무렇지 않았다. 더위는 견딜만 했지만 신문은 볼 게 하나도 없고 의외도 폐회 상태라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없었다. 도시는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텅텅 비어있고 나도 뉴포레스트 숲속이나 사우스시의 조약돌 해변이 그립기만 했다. 하지만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인 상황이라 당장 휴가를 갈 수도 없었다. 내 친구 셜록 홈즈로 말할 것 같으면 산이나 바다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미인이었다. 그는 인구 500만이 사는 런던 한복판에 앉아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없나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미해결 사건 자료들이나 들추며 열심히 살펴볼 뿐이었다. 그는 기막힌 재주들을 수없이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을 감상하는 재주는 없었다. 도시 범죄자로부터 다른 데로 신경을 쓰는 경우란 그가 시골에 사는 범죄자를 추적할 때뿐이었다. 홈즈가 편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신문을 내던지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홈즈가 말을 걸어왔다. 왓슨, 자네의 생각에 동의하네. 그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터무니없는 방법일 거야. 맞아, 그렇다니까. 나는 대답을 해놓고 나서야 홈즈가 내 마음속 생각을 읽고 내게 말을 건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놀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홈즈?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머릿속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가? 내가 그렇게 말하자 홈즈는 나를 보며 껄껄 웃어 제꼈다. 하하하하. 왓슨, 자네 기억나나? 내가 지난번에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디팽이 친구의 속마음을 추리로 알아맞히는 대목을 읽어줬을 때 그건 단지 작가 특유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자네는 말하지 않았는가? 나도 때론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야. 내가 그랬었다고? 이보게 왓슨. 자네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 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방금 전 자네가 신문을 내던지기에 난 자네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내심 반가웠다네. 거봐, 결국 우리의 생각이 통하지 않았나.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소설에서 디팽은 그냥 알아맞힌 게 아니라 친구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힌트를 얻은 거지. 돌무더기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든지 하늘을 쳐다보는 행동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자넨 어떻게 내 마음을 추리할 수 있었다는 건가? 자네 그 생각은 못했군. 자신의 표정 말일세. 누구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는 법인데 자넨 유독 얼굴에서 감정이 잘 드러나지. 내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냈다고?
그렇다네. 특히 자네의 눈에서 읽었다네. 자네의 그 몽상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 자네는 기억하고 있나? 글쎄,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내가 말해주지. 자네는 신문을 내던졌고 그 행동이 내 주의를 끌었지. 그 후 자넨 30분 동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내가 새롭게 액자에 집어넣은 고든 장군의 그림에 가서 멎더군.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걸 보고 자네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지. 그렇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더군. 그런 다음 다시 책상에 쌓아둔 책들 위에 액자에 넣어놓지 않은 헨리 와드 비처의 초상화로 눈길이 향했어. 그러고는 벽 쪽을 흘낏 쳐다보더군.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하다네. 자네는 헨리 와드 비처의 초상화 역시 액자에 집어넣어 걸어두면 저 허전한 벽도 채우고 고든 장군의 액자와도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냈군. 내가 홈즈의 추리에 감탄했다. 지금까지는 딴 길로 셀 일이 별로 없는 너무 뻔한 상황이었다네. 이제 자네의 생각은 다시 헨리 와드 비처에게 돌아갔어. 그의 이목구비로 성격이라도 파악하려는 듯 인상을 쓰고 바라보더군. 그러고는 찡그렸던 눈은 폈지만 눈길은 돌리지 않았고 얼굴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네. 비처가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렸던 게지. 나는 자네가 비처를 볼 때마다 늘 그가 남북전쟁 때 북부를 대표해서 맡았던 임무에 관해 생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가 사납게 날뛰는 영국인들로부터 받은 치욕에 대해 자네가 불같이 화내던 모습을 난 분명히 봤으니까. 자네는 그때 너무 흥분했던 나머지 비처 생각만 하면 늘 그 사건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네. 잠시 후 자네의 시야가 그 그림을 떠났는데 이젠 남북전쟁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분명 그 절망적인 사투에서 양쪽 편이 보여준 용맹스런 전쟁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겠지. 그렇지만 이내 얼굴이 다시 더욱 슬퍼지더니 머리를 흔들었어. 인생의 허무함, 고통, 두려움을 곱씹었던 거야. 손은 오래전 자네가 부상당했던 자리를 쓰다듬었고 미소 짓고 있던 입술은 떨렸지. 모든 나라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노예 문제 해결책이 결국 전쟁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현실에 자네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다네. 그 시점에서 나도 자네처럼 그런 전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내 추측이 전부 맞아떨어져서 난 기분이 아주 좋다네. 완벽해, 홈즈. 나는 감탄을 했다. 솔직히 말해 자네 설명을 듣고 난 지금도 여전히 깜짝 놀라고 있다네. 이 친구 왓슨, 이 정도는 약과일세. 일전엔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자네한테 들이대지도 않았을 걸세.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잃는 소소한 일거리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사건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네. 혹시 신문에서 크로이던의 크로스가에 사는 수잔 쿠싱이라는 여자에게 아주 희한한 것이 들어있는 소포가 배달됐다는 짤막한 기사를 읽어봤나? 아니, 못 봤는데. 그래, 자네도 봤어야 하는데. 그 신문을 내게 좀 건네주게. 여기, 금융기사 아래 말이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게. 홈즈가 건네준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크로이던의 크로스가에 사는 50세 수잔 쿠싱 씨는 악의적인 의도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좀처럼 보기 힘든 혐오스러운 장난이라고 할 만한 일을 당했다. 어제 오후 2시에
갈색 종이로 포장된 작은 소포를 집배원이 배달했다. 포장을 뜯고 그 안에 판치 상자를 열자 굵은 소금이 가득 들어있고 소금을 걷어내보니 잘라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귀가 2개 나왔다. 수잔 쿠싱 씨는 매우 놀랐고 겁에 질린 상태이다. 소포는 전날 아침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보낸 것이었으며 보낸 사람에 관한 단서는 없었다. 이 사건은 쿠싱 씨가 신살의 미혼 여성인데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바깥 활동도 거의 없이 조용히 살아와서 우편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그녀가 펜지에서 거주할 때 젊은 의대생 3명에게 아파트를 새놓았다가 그들이 너무 시끄럽고 생활이 불규칙해서 하숙방을 빼게 한 적이 있었고 경찰은 이 젊은이들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녀를 겁주려고 해부실에서 신체 일부를 빼돌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의대생 중 한 명이 아일랜드 북부,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그것도 벨파스트 출신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가장 뛰어난 형사 중의 하나인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맡고 있다. 데일리 크로니클답지 않게 잘 쓰지 않았나. 내가 신문 기사를 다 읽고 나자 홈즈가 말했다. 이번엔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나에게 보낸 편지일세.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거든. 친애하는 홈즈 씨. 이번 사건은 홈즈 선생에게 안성맞춤인 사건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저희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더 이상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파스트 우체국에도 당연히 정보를 확인했지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을 처리하느라 특정 소포의 이력이나 발송인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소포 상자는 0.5파운드 나가는 감로 담배 상자인데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대생 가설이 가장 신빙성이 높지만 홈즈 씨께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집과 경찰서만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스트레이드. 어떤가 왓슨. 혹시 자네 기록에 담을 수 있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와 같이 이 무더위를 뚫고 크로이돈으로 가볼 텐가? 물론이지.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어. 잘 됐군. 우리 구두 닦기를 부르고 겸해서 택시도 좀 잡아달라고 해주게. 나는 이 가운을 갈아입고 시가도 좀 채워서 돌아올 테니.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나기가 내려 크로이던은 런던보다 더위가 한참 누그러져 있었다. 홈즈가 미리 전보를 쳐서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역에 마중 나와 있었다. 호리호리하고 말쑥한 차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족제비 같았다. 5분을 걸어서 수잔 쿠싱 씨가 사는 크로스가에 도착했다. 3층 벽돌집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리였는데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으며 근처의 돌계단도 깔끔했다. 몇 군데 문 앞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형사는 어떤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몸집이 작은 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안내를 받아 거실로 가보니 그곳에 수잔 쿠싱 씨가 앉아 있었다. 크고 점잖은 눈에 차분한 얼굴이었고 희끗희끗한 머리가 양쪽 관자놀이 위로 물결치며 드리워져 있었다. 뜨개질을 하던 장식 달린 덮개가 무릎에 놓여 있었고 바로 옆 작은 의자 위에는 실뭉치가 담긴 바구니가 있었다. 별채에 있어요. 그 끔찍한 것들은요. 레스트레이드와 우리가 들어서자 수잔 쿠싱이 말했다. 전부 다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홈즈 씨께서 수잔 쿠싱 씨께서 계신 곳을 둘러보고 나면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형사님, 굳이 왜 제 집에까지 홈즈 씨께서 오신 거죠? 아마 홈즈 씨께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겠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봐서 뭘 하시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벌써 필요 이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쿠승 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조용히 운둔해서 사는 여자입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고 집안에 경찰이 오고 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형사님, 그걸 보고 싶으시다면 별채로 가셔야만 해요. 너무 끔찍해서 거기다 놔뒀거든요. 좁은 뒷마당에 별채로 불리우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들어가서 갈색 포장지, 약간의 끈, 노란 판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마당에 난 길끝에 벤치가 하나 있어 우리는 모두 거기에 앉았고 홈즈는 레스트레이드가 건네준 물건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이 소포를 묶은 끈이 대단히 흥미롭군요. 홈즈가 끈을 불빛에 비춰보고 냄새를 맡아가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형사님, 당신은 이 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르를 입힌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겉에 타르를 입혀놓은 노끈이군요. 수잔 쿠싱치가 가위로 끈을 잘랐기 때문에 양쪽 끝에 올이 풀려 있어요. 이 끈은 꽤 중요한 단서가 되겠군요. 그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이 묶어둔 매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묶어놓은 매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묶었죠. 그 점은 이미 기록을 작성해뒀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끈에 관해서는 잘 처리가 됐군요. 그럼 포장지를 살펴볼까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갈색 종이. 커피 냄새가 강하게 나는군요. 모르셨습니까? 이 강한 커피 냄새를 말입니다. 주소를 쓴 글씨체는 아주 엉망이군요. 크로이던, 크로스가, 에스쿠싱. 굵은 만년필로 썼는데 아마 제2사 제품 같군요. 잉크는 질이 좋지 않고 주소의 크로이던의 Y는 처음엔 알파벳 I로 썼다가 Y로 고쳤어요. 이 주소를 쓴 사람은 분명 교육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했던 걸로 보이고 크로이던 지역을 잘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건 남자가 쓴 글씨체입니다. 분명 이 소포는 남자가 보냈군요. 상자는 노란색에 0.5파운드 무게의 감로 담배 상자인데 바닥의 왼쪽 아래에 있는 엄지자국 2개 말고는 특이한 것이 안 보이고 여기 채워져 있는 질라진 굵은 소금은 짐승 가죽을 보존하거나 가게 같은 데서 마구 사용되는 소금이군요. 그리고 이 안에 이 희한한 게 들어있었다 그거군요.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귀 2개를 꺼내 무릎에 올려둔 널빤지에 놓고 자세하게 살폈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홈즈 양쪽 편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앉아 그 끔찍한 신체 일부와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홈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홈즈는 그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물론 형사님도 눈치를 채셨겠죠. 홈즈가 갑자기 입을 열어 레스트레이드 형사에게 물었다. 이 귀 2개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의대생들이 장난을 치려고 했다면 해부실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귀 2개를 슬쩍 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짓궂은 장난하고는 무척 거리가 멉니다. 그걸 확신하십니까? 홈즈가 대답했다. 저의 추정으로선 이건 확실히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부실에서는 시체에 방부제를 주입하죠. 하지만 이 2개의 귀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부패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무딘 도구로 귀를 잘라냈어요. 의대생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더구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방부제로 굵은 소금이 아니라 석탄산이나 정제한 주종을 썼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긴 짓궂은 장난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겁니다. 홈즈의 말을 들으며 심각하게 굳어있는 표정을 보니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잔혹한 짓이 기이하고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도사린 거대한 배후를 암시하는 전조 같았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물론 이 사건이 장난이 아니라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이 지난 20년 동안 펜지와 이곳에서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건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대체 왜 범행 증거를 그녀에게 보냈을까요? 더구나 수잔 쿠싱 씨가 신용만 해도 알아듣는 베테랑 연기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사안이죠. 홈즈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추측한 가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 2 사람의 귀가 있으니까요. 귀 하나는 여자의 것입니다. 작고 앙증맞게 생겼어요. 귀고리를 위해 뚫은 구멍도 있고 또 다른 건 남자의 귀로군요. 햇빛에 탄 데다가 피부색도 변해 있어요. 이 남자도 귀고리를 했었군요. 뚫린 구멍이 있어요. 저의 추측으론 이 2 사람은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귀가 잘린 채로 살아있었다면 이미 무슨 얘기라도 전해줬겠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소포는 목요일 아침에 붙였을 테고 그렇게 본다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2 사람이 만약 살해당했다면 수잔 쿠싱 씨에게 자기가 한 짓의 증거를 보낼 사람은 바로 그 살인자밖에 없겠죠. 소포를 보낸 사람을 살인자와 동일 인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제 생각으론 틀림없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녀를 괴롭히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경우였다면 소포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잔 쿠싱 씨는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나요? 제 생각엔 분명 아닙니다. 만약에 뭐라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녀가 경찰을 불렀겠습니까? 그냥 귀를 땅에 묻어버렸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범인의 존재를 지켜주려고 했다면 분명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범인을 지켜줄 의도가 없다면 수잔 쿠싱 씨는 경찰에게 범인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려줬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인 셈이군요. 홈즈는 마당 울타리 너머를 별뜻 없이 바라보며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수잔 쿠싱 씨에게 물어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러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잡무가 있어서요. 레스트레이더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잔 쿠싱 씨한테 더 알아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보시려면
경찰서로 오십시오. 좋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에 들리죠. 홈즈가 대답했다. 잠시 후 홈즈와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수잔 쿠싱 씨는 조용히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장식 달린 덮개를 뜨개질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녀는 뜨개질을 무릎에 내려놓고 또 무슨 일이냐는 듯 파란 눈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는 이 일이 누군가의 실수라고 확신해요. 소포는 절대 저한테 보내려던 게 아닙니다. 런던 경찰청에서 나온 그분께도 몇 번이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고 그냥 웃더군요.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저하고 원수를 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장난을 치겠어요? 네, 쿠싱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홈즈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홈즈는 하던 말을 멈추고 내가 놀라서 왜 그럴까 할 정도로 그녀의 옆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몰두하는 얼굴에서 놀람과 만족이 순간적으로 교차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쿠싱 씨가 왜 홈즈가 말을 하지 않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홈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다. 나 역시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착 붙은 희끗희끗한 머리, 장식 없는 머리핀, 조그만 금기고리, 차분한 이목구비. 그렇지만 홈즈가 그렇게 흥분할 만한 구석을 난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쿠싱 씨에게 한두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쿠싱 씨는 차분한 용모답지 않게 대놓고 소리를 쳤다. 질문이라면 이젠 정말 지겹군요. 당신에겐 자매가 2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아셨죠? 집에 들어오니 벽난로 위에 새 여자분이 찍은 사진이 바로 보이더군요. 한 사람은 확실히 당신이 분명한데 사진 속 3분이 꼭 닮으셔서 자매지간인 줄 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동생인 세라와 메리예요. 여기에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아마도 여동생분이 리버풀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군요. 같이 서 있는 남자분은 제복 차림인 것을 보니 선박의 승무원이신 것 같군요. 홈즈 씨는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네, 이 재주로 먹고 산답니다. 홈즈 씨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여동생은 사진 속에 그 브라우너 씨와 결혼을 했죠. 그 사람은 그때 남아메리카행 배에서 근무했는데 제 여동생 메리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오랜 시간 떨어져서 지내는 건 못하겠다며 리버풀과 런던을 오가는 배로 일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콩코로호 아닙니까?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메이데이호예요. 짐 브라우너는 저를 보러 여기에 한번 방문했었죠. 그때는 그가 했던 금주 맹세를 깨기 전이었어요. 나중에는 배에서 내려 육지에 지내는 동안에는 술병을 물고 살았는데 술 한 모금만 마셔도 개망나니가 되지 뭐예요. 손에 술잔을 든 날이면 주위 사람은 끔찍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짐은 저한테 먼저 등을 돌리더니 제 또 다른 여동생 세라하고도 대판 싸웠죠. 지금은 메리가 편지도 보내오지 않아서 그 둘이 어쩌고 사는지 저는 통 모르고 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분명 수잔 쿠싱 씨가 마음 깊이 담아두고 있던 게 터져나온 듯 보였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 그녀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이야기의 끝 무렵에는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쿠싱 씨는 증기선의 승무원인 제부 짐 브라우너에 대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가리지 않고 꺼냈다.
그러다가 예전 하숙생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의대생들의 이름부터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 무슨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는지까지 줄줄이 늘어놓았다. 홈즈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따금 질문을 던졌다. 둘째 동생 세라 씨 말입니다. 당신과 둘째 동생인 세라 씨 모두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한 집에 함께 살고 계시진 않는군요.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세라 그 아이의 성질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크로이든으로 이사 올 때 그 애와 잘 지내보려고 했었죠. 2달 전까진 같이 살았어요. 여동생 흉을 보고 싶진 않지만 그 아이는 오지랖이 넓은 데다가 기분을 맞춰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아까 세라 씨가 리버풀의 제부 그 남자분과 다퉜다고 그러셨죠? 네. 한때는 꽤나 좋은 사이였어요. 결혼한 짐과 메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아예 그 지역으로 옮겨가 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그 짐 브라우너 그 사람에 대해선 한마디도 고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여기서 저와 보내는 지난 6개월 동안 세라는 그가 술주정한 얘기만 주야장천 떠들더군요. 그렇지만 아마 짐도 세라의 잔소리에 질렸을 겁니다. 처음엔 그게 시작이었겠죠. 그러다가 큰 싸움으로 번졌을 테고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싱 씨. 홈즈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다. 현재 둘째 동생분이 세라 씨가 사시는 데가 윌링턴의 뉴 스트릿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하셨듯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침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 홈즈가 소리쳐 불렀다. 윌링턴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홈즈가 물었다. 기껏 1km나 될까요? 잘 됐군, 왓슨. 마차에 타자고. 윌링턴으로 가세. 사건은 간단해도 자세히 속을 보면 교훈이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네. 마부 양반, 가는 길에 전신국이 보이면 마차를 잠깐 세워주시오. 홈즈는 전신국에 들러 간단한 존버를 보내고 나서 다시 마차에 올랐다. 등을 기대고 앉더니 햇볕을 가리려고 모자를 코 위에까지 걸치고는 도착할 때까지 내내 그러고 있었다. 마차는 우리가 방금 다녀온 집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집 앞에 도착했다. 홈즈는 마부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내미는데 마침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계단으로 나왔다. 반질반질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세라 쿠싱 씨 집에 계신가요? 홈즈가 그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세라 쿠싱 씨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제부터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만 외부인 면회는 지금 안 됩니다. 열흘 후쯤 다시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장갑을 끼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힘찬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갔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홈즈가 별일 아니라는 듯 가뿐하게 얘기했다. 그러게. 만나봤자 말도 못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을 것 같군. 꼭 뭘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네. 그저 한번 보려고 했지. 그렇지만 알고 싶던 건 다 파악한 것 같군. 자, 마부 양반. 점심 식사를 할 만한 적당한 호텔로 좀 데려다 주겠어. 왓슨, 식사 후엔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를 보러 경찰서에 잠시 들르자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식사 내내 홈즈는 바이올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500개이나 나가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토트넘 코트가의 유대인 전당포에서 겨우 55실링을 주고 살 수 있었던 사연을 그는 우쭐해하며 늘어놓았다. 그 와중에 얘기가 파가니니로 넘어갔는데 홈즈는 우리가 프랑스산 포도주 한 병을 놓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동안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얽힌 일화를 끝도 없이 쏟아냈다. 늦은 오후가 되어 타오르던 햇살이 은은한 석양빛으로 바뀌었을 무렵 우리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 씨에게 전보가 와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벌써 회신이 왔군요. 홈즈는 전보를 뜯어서 한번 훑어본 다음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다. 아주 잘 됐군. 홈즈가 말했다. 뭐 알아낸 거라도 있나요? 네,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네? 농담이시겠죠? 홈즈의 대답에 레스트레이드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농담을 하겠습니까? 충격적인 범죄가 저질러졌고 저는 그 경위를 다 파악한 것 같군요. 그럼 범인은요? 홈즈는 명함 뒷면에 몇 글자를 급히 써서 레스트레이드에게 건넸다. 자, 여기 범인의 이름입니다. 아마 서둘러도 내일 밤이나 돼야 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건과 관련해선 제 이름을 빼주세요. 저는 사건다운 사건에 등장해야 그 이름값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왓슨, 카세나. 홈즈한테 건네받은 명함을 놀란 얼굴로 보고 있는 레스트레이드를 뒤로하고 우리는 기차역까지 성큼성큼 걸어서 갔다. 그날 밤 베이커가의 핫숙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던 중 홈즈가 말을 꺼냈다. 이번 사건도 자네가 주홍색 연구와 네 사람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 사건들과 비슷한 유형이라네. 드러난 사건 결과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선 되짚어갈 수밖에 없었지. 나는 조금 전 레스트레이드에게 정보를 보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알려달라고 했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범인을 잡은 후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레스트레이드 형사는 논리적인 사고에는 약해도 뭘 해야 할지 일단 인지하고 나면 불독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가 런던 경찰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것도 바로 그 기질 덕분이지. 그럼 홈즈 자네도 이번 사건의 자세한 전모는 아직 모른다는 건가? 내가 홈즈에게 물었다. 핵심은 모두 파악했지. 희생자 중 한 사람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 혐오스러운 짓을 저지른 작자가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 물론 왓슨 자네도 나름대로 짐작은 했겠지만. 글쎄, 내 생각으론 리버풀 증기선의 승무원이라는 그 짐 브라우너가 현재 자네가 혐의를 두고 있는 범인이 아닐까 하는데 말이야. 아니, 단순히 혐의를 두는 것 이상일세. 그렇지만 홈즈, 지금까지 난 그저 모호한 단서밖엔 찾지 못했다네. 자네와 반대로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 보인다네. 핵심을 하나씩 짚어볼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건 수사를 백지 상태로 시작했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건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되었지. 우리는 그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았어. 그저 현장에 가서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추리했지. 우리가 맨 처음 본 게 뭔가. 범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침착하고 교養있는 50대의 여성이었어. 그리고 그녀한테 2명의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됐지. 그리고 그때 문득 나는 소포상자가 그 여동생들 중 한 사람과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네. 그렇지만 그게 맞든 틀리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알아보기라고 그 생각은 잠시 미뤄뒀었지. 그리고 난 후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뒷마당으로 가서 그 작은 노란 상자 안에 있는 그 역겨운 기 2개를 보았네. 소포를 묶었던 끈은 배에서 돛을 만들 때 쓰는 종류였지. 바로 거기서 이 사건에서 강하게 풍겨오는 바다의 짠내를 맡았지. 자세히 살펴보니 뱃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묶인 매듭이었고 소포에 들어있던 남성의 기에 귀고리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걸 기억하지. 남자가 기를 뜯는 경우는 보통 선원들에게 흔한 일이지. 소포 역시 항구에서 붙인 것이었네. 그렇게 이 비극의 등장인물들은 뱃사람, 그러니까 선원들 중에서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더군. 소포에 쓰인 주소를 봤을 때 수신유는 에스쿠싱이라고 적혀 있었어. 물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 수잔 쿠싱 씨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름이 알파벳 S로 시작되는 또 다른 쿠싱 씨일 수도 있지 않겠나. 수잔 쿠싱 씨의 둘째 여동생인 세라 쿠싱도 알파벳 S로 시작하니까. 그럴 경우 우리는 사건 조사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하려고 난 집 안으로 들어갔다네. 분명 이 소포는 이름에서 오는 착오로 배달된 것 같다고 수잔 쿠싱에게 말하려는 순간 혹시 자네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고 멈칫했다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조사 대상은 엄청나게 좁혀졌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지. 왓슨 자네도 의사이니 잘 알겠지. 사람의 귀만큼 사람마다 제각각인 신체 부위도 드물지. 귀는 사람마다 아주 독특해서 모양이 모두 다른 법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인류학 저널에서 내가 쓴 2편의 논문도 있지. 나는 소포상자 안에 있던 귀를 전문가적인 눈으로 조사하고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폈다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와 수잔 씨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귀가 방금 조사했던 귀와 똑같이 생긴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나.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짧은 귓바퀴, 넓적하게 둥근 위쪽 귓볼, 복잡하게 구불구불한 내부 영볼의 모양. 중요한 특징이 모두 일치하더군.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그녀의 동생 이름이 세라였고 최근까지 그녀는 수잔 쿠싱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지. 살고 있는 주소가 같았다는 의미야. 그러니 이름에 따른 착오가 어떻게 생겼고 소포가 실제로는 누구에게 가야 했던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해졌지. 그런 다음 우리는 수잔 쿠싱 씨의 셋째 동생인 메리와 결혼했다는 증기선 선원인 짐 브라우너에 대해 들었는데 그가 한때 둘째 여동생인 세라와 아주 친했으며 또 그 세라가 동생 부부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리버풀까지 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서로 다투고 결국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을 들었지. 그 싸움으로 그 2사람은 서로 몇 달 동안은 연락을 끊고 지냈을 것이 분명하니 만약 짐 브라우너가 세라 쿠싱에게 소포를 보내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녀의 예전 주소로 보냈겠지. 마더니인 수잔 쿠싱 씨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소로 말이야. 이제 모든 것이 짠 하고 풀리기 시작했지. 우리는 그 뱃사람 짐 브라우너가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낸다는 것도 들었고 육지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웠다고 했지. 이 정도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그 짐 브라우너라는 작자가 그의 아내와 선원으로 짐작되는 또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살해했다고 생각할 만하지 않나. 물론 그 범행 동기는 가장 손쉽게 질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살인한 증거를
아내의 언니인 사라 쿠싱에게 보내려고 했을까? 그거라네. 내 짐작으로는 세라 쿠싱이 리버풀에서 지낼 때 그들 부부 사이에서 뭔가 비극이 싹 트지 않았을까인데. 아무튼 자네도 브라우너가 탄다는 배가 벨파스트, 더블린, 그리고 워터퍼드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을 걸세. 그러니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메이데이호에 승선했다면 그 끔찍한 소포를 붙인 곳은 벨파스트라고 추정할 수 있어.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추리도 하나 가능하네. 물론 그 추리에 대한 확률은 거의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지만 실현한 누군가가 브라우너 부부를 죽였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두 개의 기 중에 남자의 기는 짐 브라우너의 것이 되겠지. 그래서 난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네. 내가 말했다시피 이 가정은 확률이 낮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전신국에 들러 리버풀 경찰에 있는 친구 엘가에게 전보를 쳤지. 짐 브라우너의 부인인 메리 쿠싱이 집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짐 브라우너가 메이데오 호를 탔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 우리는 세라를 만나기 윌링턴가로 갔던 걸세. 가장 먼저 나는 세라의 기가 다른 자매들과 얼마나 닮았을까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는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줄 거라고는 당연히 몰랐다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 말일세. 세라 쿠싱 그녀는 틀림없이 전날 소포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거야. 그 사건은 크로이돈 전체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세라 그녀만은 누가 소포를 보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사건 수사를 돕고 싶었다면 벌써 경찰에 연락을 했을 테지. 어쨌든 우리는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았나. 아프다는 의사의 말 때문에 그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지만 말이야. 그녀가 아프기 시작한 날짜로 봐서 분명 소포 사건이 그녀의 열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걸세. 그 사실은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지. 세라 쿠싱 그녀는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협조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말일세. 뭐 그렇지만 그녀가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네. 리버풀 경찰에 있는 친구 엘가가 보낸 사건의 열쇠가 내가 부탁한 대로 여기 경찰에 와 있었으니까. 그것이 결정적이었다네 왓슨. 엘가가 보낸 정보에 따르면 짐 브라우너의 집은 사흘 이상 굳게 닫혀 있었고 이웃들은 아내인 메리가 친척을 방문하러 남쪽으로 갔다고 말하더라더군. 그리고 선박회사를 통해 짐 브라우너는 메이데오호를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네. 따져보니 내일 밤 템즈에 도착하겠더군. 그가 항구에 도착하면 레스트레이드의 환영을 받겠지.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야, 왓슨. 셜록 홈즈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홈즈는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쓴 짧은 메모와 넓은 인쇄용지에 타이핑한 몇 쪽 분량의 서류가 들어있는 제법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깔끔하게 해냈군. 홈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군. 친애하는 홈즈 씨, 우리의 추리를 확인하기 위해 세운 계획대로 저는 어제 오후 6시 엘버트 부두로 내려갔습니다. 리버풀, 더블린, 런던으로 오가는 스팀 패킷 컴퍼니의 메이데이호에 승선해서 조사하다가 승무원 명단에서 짐 브라우너를 찾았고 그가 운항 도중에 정신 나간 듯이 행동해서 선장이 그를 근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선실로 내려가 보니 짐 브라우너가 상체를 숙이고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제가 신분을 밝히자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는 수상경찰 2사람을 부르려고 호루라기를 입에 댔는데 그는 어리 빠진 사람처럼 얌전히 2손을 수갑에 내맡기더군요. 짐 브라우너를 유치장으로 연행해 오면서 혹시 범죄와 연관됐을지 몰라서 현장에 있던 상자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헌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웬만한 선원이면 지니고 다닐 만한 날카롭고 커다란 칼 말고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곧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자청을 하길래 속기사를 시켜서 모든 진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총 3부를 만들었는데 여기 한 부를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사건은 저희 짐작대로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판명났지만 홈즈 씨께서 수사를 도와주신 점 기꺼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레스트레이드. 이번 사건은 정말 시군죽 먹기였네, 왓슨. 그렇지 않나? 홈즈가 말했다. 물론 레스트레이드가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나저나 짐 브라우너가 새드웰 경찰서의 몽고메리 경감 앞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여기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보내온 진술서 내용을 그 당시 대화 형식 그대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래의 내용이 진술서에 적힌 짐 브라우너의 말이었다.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다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내버려 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들이 날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 끔찍한 짓거리를 한으로 한숨도 잠을 못 잤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잠은 편히 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은 그놈 얼굴이 가끔 떠오를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죽을 때 아내는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신을 끔찍히 위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든 게 메리의 언니 세라 때문입니다. 난 이제 끝장난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끝내 파멸시키고 말 겁니다. 그 세라의 온몸이 썩어 죽는 꼴을 보고 말겠어요. 세라가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지 않았다면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메리 언니 세라 쿠싱이 나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내게 있어 세라란 아내 메리의 발에 묻은 진흙만큼의 가치도 없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세라 그 여자는 날 증오하기 시작했고요. 아내 메리의 자매, 세 자매 중 첫째 수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세라는 악마 같은 여자고요. 하지만 내 아내, 셋째 메리는 천사였죠. 메리와 결혼한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리버풀 그 어느 곳에서도 메리 같은 여자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의 둘째 언니 세라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메리는 둘째 언니를 오랜만에 만난 것이 반가워 세라에게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가라고 제안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녀는 떠날 생각을 안 터군요. 아예 우리 부부와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내와 결혼한 후 정말 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술은 일체 마시지 않았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고요. 정말이지 그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난 한번 출항을 하면 일주일에 6일 정도는 배에서 일을 했고 보통 주말에만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배 출항이 지연될 때는 일주일 정도 계속 집에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레 우리 부부와 함께 지내던 세라와도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세라는 내 아내 메리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은 다소 예민한 데다 이글이글 타는 눈빛은 항상 거만하게 느껴졌죠.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세라는 이상하리만치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거나 단둘이서만 산책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내게는 아내 메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게 주파를 던지는 듯한 이상 행동을 보여도 결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시했어요. 이건 정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메리는 없고 세라만 있더군요. 내가 메리는 어디에 갔느냐고 묻자 가게에 물건을 사러 잠깐 나갔다는 거예요. 어쩐지 좀 어색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자 세라가 내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메리가 없으면 단 5분도 허전해서 못 있겠나 보죠. 잠깐이라도 나랑 단둘이 있는 게 그렇게나 불편하다니 정말 섭섭하네요. 그녀의 말에 난 그렇지 않다고 오해 말라고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그녀 쪽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여자가 내 손을 갑자기 덥석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눈빛을 보니 그 여자의 속내를 알겠더군요. 난 재빨리 손을 뿌리쳤어요. 그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니 갑자기 내게 쏘아붙였어요. 멍청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고는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더니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세라는 내게 눈에 띄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마치 죽도록 날 증오하는 듯이요. 그 여자를 그냥 내 집에 계속 머무르게 한 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내 메리를 생각하면 그 여자에 대해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메리한테 뭔가 이상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메리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내의 불만이 점점 심해지더니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죠. 난 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지 답답했지만 딱히 그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나와 마주하는 걸 극도로 피하는 듯 했고 아내 메리한테는 오히려 더 끈끈하게 달라붙었어요. 그때 세라는 아내 메리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온갖 중상모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난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아무튼 메리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난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런 나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말았고요. 거기다가 어떤 남자가 우리 사이에 개입되면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되어갔습니다. 알렉 페이번이란 놈이었는데 그 놈은 처음엔 세라와 친해져서 가끔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부부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 놈은 부침성이 무척이나 좋았고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지곤 했어요. 게다가 입담도 좋아서 같이 있으면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놈이 한 달가량 지속적으로 우리 집에 들리더니 그 놈이 설마 그렇게 약삭 바른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 메리와 그놈 관계에 대해 전 강한 의심을 품게 됐는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죠. 하루는 제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좀 빨리 집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 얼굴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곧 집으로 들어온 이가 나라는 걸 확인하고선 실망한 듯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바로 알아챘어요. 아내가
내 발소리를 딴 남자로 착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알렉 페이번이란 놈이라는 걸요. 만약 그때 그 놈이 거기 있었다면 난 당장 그를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 성질은 불같은 데가 있어서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아내는 그때 내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이렇게 말하며 날 붙잡더군요. 짐, 그러지 말아요. 제발. 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언니 세라는 어디 있나? 세라 언니는 주방에 있어요. 난 그 말을 듣고 주방으로 갔죠. 그리고 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알렉 페이번이란 자 말이요. 다시는 우리 집에 그를 불러들이지 마시오. 얼씬도 못하게 하란 말이요. 그러자 세라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왜요? 그는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편하게 날 보러 여기도 올 수 없다면 나 역시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당신 아내 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좋소.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알렉 페이번 그자가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난다면 난 그놈의 한쪽 귀를 잘라서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죠. 그때 내가 한 말에 그 여자는 잠시나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대답도 안 하고 그날 밤에 당장 짐을 챙겨 우리 집을 떠났으니까요. 분명했습니다. 세라는 내 아내 메리에게 이상한 말을 지어내며 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동시에 알렉 페이번이란 작자를 자주 집에 불러들여 아내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렇게 결국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 세라 그 여자는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알렉 페이번이란 자는 세라의 집을 자주 들락거렸고 아내 메리 역시 언니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거기서 그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난 아내의 뒤를 밟아 세라의 집에 들이닥쳤죠.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겁먹은 스컹크처럼 담장을 넘어 도망치더군요. 난 아내 메리에게 또다시 그놈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완전히 나빠지고 말았어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시며 성격이 포악해졌고 아내는 그런 날을 갈수록 혐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생계를 잇기 어려웠는지 크로이든에 사는 큰언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더군요.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만 것이죠. 난 그날도 항해를 위해 메이데어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어두었던 나무통 하나가 세게 떨어지는 바람에 배를 급히 수리하게 되었고 출항이 12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난 집으로 돌아갔죠. 가면서 혹시 아내 메리가 내가 집에 돌아온 걸 반가워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도 하면서 말이죠. 집 골목을 들어서는데 마침 마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지나치는 걸 흘낏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 마차 안에 내 아내 메리와 알렉 페이번이 붙어 앉아 웃으며 떠들고 있지 뭡니까. 그들은 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난 큰 몽둥이를 주어 그 마차를 쫓아갔죠. 한데 뛰다 보니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역에 도착하더니 마차에서 내리더군요. 다행히 기차 매표소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아 눈에 띄지 않고 난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 있었어요. 그 둘은 뉴브라이턴행 표를 사더군요. 나 역시 같은 표를 사서 그들과 3칸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닷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100m쯤 뒤에서 따라붙었죠. 얼마쯤 가더니 두 사람은 작은 배까지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가더군요.
날씨가 더우니 더위라도 식히려고 했겠죠. 마침 바다는 안개에 끼어 바로 앞에 시야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난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둘은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걸. 나 역시 배를 빌려 그들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배 가까이에 접근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우리 셋밖에 없게 된 거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배 안에 내가 앉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들이 지었던 표정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날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알렉이란 놈은 내 눈빛을 보고 두려웠는지 마구 욕을 해대며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노를 휘두르기 시작하더군요. 난 그걸 피하는 한편 갖고 있던 몽둥이로 그놈의 머리통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네, 질투에 사로잡혀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하지만 난 아내 메리만은 지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쓰러진 그놈을 껴안고 목 놓아 소리쳐 울부짖는 겁니다. 그 꼴을 보자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손에 든 몽둥이를 휘두르고 말았죠. 아내 역시 그놈 옆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포악한 맹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세라, 그 사악한 여자도 거기 있었다면 난 분명 그 여자부터 죽여버렸을 겁니다. 세라가 내게 품은 그 말도 안 되는 감정과 그로 인한 질투와 이간질로 결국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난 그녀에게 분명 알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미친 사람처럼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귀를... 그 다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죠. 그 후 나는 두 사람의 시신을 배에 묻고 배 바닥을 뜯어내 배가 가라앉도록 했어요. 그리곤 돌아와 메이데오호에 탔죠. 배가 출항하기 전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난 기가 든 소포를 포장해 세라 쿠싱에게 보내기 위해 벨파스트의 우체국에서 크로우던에 있는 아내 언니들의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모두 다 한 것 같군요.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난 내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그 두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단칼에 죽였지만 그들은 이제 내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어요. 아, 형사님, 이대로 시간이 지나간다면 나는 이렇게 죽든지 미쳐버리든 할 겁니다. 부탁입니다. 날 독방에는 가두지 말아주십시오. 혼자 있게 놔두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왓슨,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통, 폭력, 두려움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것들이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그저 우연에 의해 움직인다는 건데 그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군. 그렇다면 대체 끝이라는 게 뭐지? 까마득히 먼 곳에 떠 있어서 닿을 수 없는 별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문제 같군.